점수 잡는 Hackers. 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과 해커스 인강에서 토익 RC를 담당하는 추대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강을 통해서요, 주교재에 있는 문제, 그리고 제가 해설해드리는 강의에서 여러 가지 토익 문제들에 대한 분석들을 통해서 열심히 토익 공부를 하고 계시죠. 제가 해드리는 강의 내용, 문제에 대한 분석으로도 충분히 토익을 대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혹시 여러분이 조금 더 주목할 만한 문제가 있진 않을까 싶어서 제가 최신 토익 문제에 대한 경향 분석 및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문제들을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최신 경향 분석 인강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어떤 것들을 추가로 좀 더 알려드리면 여러분의 토익 공부가 더 쉬워질까를 고민했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것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지만 기본반, 입문반, 중급, 정규, 실전 모든 레벨에 걸쳐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선생님 전치사 문제가 좀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치사 부분이 정말 까다로운 부분인 거는 맞아요. 우리말로만 해석을 해서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도 있고, 그 전치사 자체의 어떤 느낌이나 방향성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동사의 구조, 자동사, 타동사, 뭐 사형식, 오형식 뭐 이런 동사의 구조가 약간 오른팔 같다면 전치사의 원활한 쓰임을 아는 것이 왼팔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더군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영어에서 전치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동사 뒤에 전치사가 into가 붙느냐, 또는 뭐 over가 붙느냐, for가 붙느냐, with가 붙느냐에 따라 의미가 여러 가지 각도로 바뀔 수 있잖아요. look 같은 경우도 look over 있죠, look for 있죠, look into 있죠.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이 전치사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전치사에 대해서 특별히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물론 그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요즘 시험 어떻게 변화되고 있어? 한번 알려드려야겠죠. 사실 Part 5, 6는 큰 변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 5월에 바뀌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비슷한 경향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Part 5의 경우는 더 이전부터 픽스가 된 상태로 큰 변화 없이 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 유형은 기본적으로 Part 5는 2006년 이후의 기준이고 Part 6는 2016년 11월 달 이후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5월부터 11월 사이 약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봅니다.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건 기본 출제 방향 틀은 똑같다는 얘기인데 어떤 측면인지 볼까요?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Part 5는 특히 많이 봤다 싶은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동일한 유형을 재활용해서 문제를 내고 있죠.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는 뭐라 그래요? 문제를 외부로 반출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또 그 문제 또 낼 거기 때문에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입니다. 문법은 한 90%가 그렇고요. 어휘 문제도 70% 이상이 반복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파트 5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문제들이 익숙해질 것이고 실전 시험에 갔을 때도 이거 많이 보던 문제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맞습니다. 파트 5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다량의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량의 문제를,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접해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교재에 있는 문제,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는 문제, 이거 외에도 해커스코 KR에 가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해커스코 KR에 가시면, 아니면 한글로 그냥 뭐 네이버나 구글 또는 뭐 이런 다음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해커스 영어라고 검색하고 들어가십니다. 거기 들어가면 토익에 대한 코너가 있는데 그 안에 특히 매월 올라가고 있는 적중 예상 강의가 있어요. 거기에 Part 5, 6 문제를 매달 저도 올리고 있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동료 선생님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달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걸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치 문제의 Part 5, 6만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보고 거기에 딸려있는 동영상 강의까지 보려면 하루에 3개, 4개 보기도 벅차요. 근데 하루에 3개씩 보셔도 한 달 내내 해도 다 못 봐요. 정말 많은 문제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서점에 가서 이런 책 저런 책 많이 사보실 것도 없어요. 해커스 교재 보시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적중 예상 강의 보시면서 채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만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어려운 문제,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문제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어요. 목표 점수가 950 이상의 초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들도 정리해 두셔야 돼요. 하지만 700 중후반, 800 초중반 정도의 점수대를 원하신다면 아주 어려운 문제 몇 개를 놓쳐도 기본 문제를 다 맞추면 충분히 그 점수를 확보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현재 필요한 건 기본 문제를 100% 맞출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로 이 부분이 안 되시는 분이 문제를 풀 때 특징이 이래요. 문제를 착 봐요. 그러면 많이 본 것 같아 이 문제. 어디서 많이 봤는데 느낌이 좋아. 그죠? 익숙해. 그래놓고 근데 그래서 그 포인트가 뭐였지?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는 낯이 익은 것 같은데 핵심을 못 잡아내는 거죠. 이거는 어중간하게 정리가 돼서 그래요. 완전히 그 문제가 확실히 정리가 돼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옆에 차 타고 가시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저 차, 그 차가 이 S 그 차지? 아니라고. 제가 뒤에 디테일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도 또 다음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럼 저게 S 그 차지? 몇 번을 설명드려도 그래요.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분은 맨날 그 차가 그 차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문제가 분명히 본 듯한데 포인트를 정확히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문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답이 B인가? 이런 느낌인 거죠. 이 문제 이건 뭐니 보던 거야. 이거는 답이 B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B인가? 이거하고 B야. 이거하고는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B인가라는 거는 그때그때 느낌이 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날 컨디션에 따라 오늘은 C인가? 내일은 D인가? 이거 아닌 거. 이거 실력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나? 처음 봤어. 이런 건 오히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니 내가 몇 개월을 1년을 토익 공부했는데 처음 봤으면 뭐 앞으로도 별로 볼 적이 없겠죠? 볼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본인이 느끼죠. 많이 본 느낌이다. 이 문제 많이 봤어. 싶은 그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뭔지, 답이 A인데 왜 B는 아니고 왜 C는 아니고 왜 D는 안 되는지, 왜 이런 함정을 깔았는지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나 이 문제 알아. 이 문제는 B가 답이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문제를 100% 맞출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파6는 어떨까요? 파6도 비슷하긴 한데요. 제가 파6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Part 5, 6, Part 7으로 나누니까 Part 5, 6가 하나의 동일한 덩어리로 자꾸 생각을 하세요. 사실 그렇게도 느껴지죠. 그리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Part 5하고 Part 6하고 문제 스타일이 비슷해요. 빈칸 있고 보기 4개가 어휘들로 구성이 되는 경우도 많고 문법적인 것도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실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보면 Part 5는 그 문장 하나만 보고 답의 단서를 찾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세팅을 하지만 Part 6는 그렇지가 않죠. 밑줄 친 문장에서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한 20% 내외고 대부분은 거기에 단서가 안 나와요. 문법 문제도 어휘 문제도 시제의 단서도 안 나와요. 그럼 어디에 있어? 그 앞이나 뒤 주변의 단서를 줍니다. 그럼 어휘 문제를 풀 때도 앞문장에 이런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 뒷문장에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그럼 중간에 이 단어가 들어가서 앞뒤를 연결해야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어휘를 풀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앞문장, 중간, 뒷문장을 다 읽어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파트 5하고 성격이 다르죠. 오히려 파트 7처럼 앞뒤의 정확한 독해와 앞문장, 뒷문장의 정확한 흐름 연결이 관건이라는 거죠. 특히 알맞은 문장 넣기와 접속 부사 문제는 거의 웬만한 Part 7의 독해 문제보다 더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해가 약한 Part 7이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 Part 6가 더 어렵다 그러고 Part 5보다, 그리고 Part 6의 알맞은 문장 넣기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결국 이건 독해 Part 7이 약하면 같이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틀리는 것도 보면 Part 5 30문제고 Part 6는 우리가 알다시피 16문제밖에 되지 않아요. 절반 정도. 그런데 만약에 10개를 틀리면 여기 5개, 여기 5개 이렇게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Part 6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Part 5에 비해 앞뒤의 흐름을 바탕으로 문법, 어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흐름 파악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독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Part 7적 요소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Part 6는 무늬만 겉보기에만 Part 5의 느낌이지 사실은 Part 7의 연장선으로 푸셔야 됩니다. 따라서 Part 5 30문제가 끝나고 나면 31번부터는 그냥 독해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독해 영역이다 생각하시고 항상 시작할 때 누가 누구에게 왜 썼는지 첫 줄 읽고 방향 잡은 상태에서 네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셔야겠습니다. Part 6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큰 틀에선 전략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Part 6의 문제를 계속 분석을 했어요. 16년 6월부터 했어도 벌써 한참 지났지만 저는 토익 강의 벌써 한참 오래됐거든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 Part 6 문제의 정답의 단서는 80% 이상이 밑줄이 쳐져 있는 문장 그 바로 다음 문장. 그 바로 다음 문장에 결정적 단서를 주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따라서 Part 6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밑줄이 쳐져 있는 바로 그 뒤에 있는 문장을 항상 주목해 주십니다. 밑줄이 쳐져 있는 문장의 바로 뒤의 문장을 꼭 읽고 정답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Part 6는 밑줄 친 바로 다음 문장에 정답의 단서가 80% 있다. 그죠? 이건 책에도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해서 Part 6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테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치사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볼게요. 자, 전치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문제는 총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어요. 전치사 문제가 3가지나 유형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 보기를 보시면 어때요? 뭐뭐하는 동안, 뭐뭐하는 동안, 뭐뭐하는 동안. 해석이 비슷하죠? 맞습니다. 의미는 아주 비슷한 어휘들을 깔았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가 전부 다 전치사, 접속사, 접속 부사로 하는 일이 달라요. 구조가 다른 거죠. 그럼 이 문제는 뭘 묻는 거겠어요? 그렇죠. 해석적인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인 차이, 문법적인 구조상 누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가를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문법적 구조를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구조적 접근을 하셔야겠죠. 해석은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이거 많이 보던 거는 이게 진짜 전치사 문제 아니야? 맞아요. 전치사 4개가 쭉 깔리죠. 이렇게 전치사가 쭉 깔리는 문제는 어차피 전치사 간의 쓰임이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묻는 문제인데 이게 좀 어렵기는 하죠. 각각의 전치사들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 아이의 어떤 특수한 용법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전치사의 역할은 뭐냐면 뒤에 있는 명사와 앞에 있는 어떤 어휘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게 전치사입니다. 예를 들면 go to school은 go 가는데 어디로 가냐? 학교로 간다를 to가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to를 넣으려면 school만 본다고 to를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죠. go만 봐도 go가 꼭 to를 갖는 건 아니니까. 그럼 결국 go와 school 양쪽을 다 봐야 to를 비로소 결정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 전치사 문제를 푸실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앞에 있는 어휘와 뒤에 있는 어휘를 중간에서 전치사가 연결하는 거니까 앞에 뭐가 있고 뒤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뒤를 어떻게 이었을 때 가장 흐름이 자연스러울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치사를 골라라 그러면 밑줄 뒤에 있는 단어만 쳐다보거나 그 앞에 있는 단어만 쳐다보고 답을 고르시더라고요.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전치사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푸셔야 돼요? 항상 밑줄을 중심으로 앞뒤 양쪽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의 가장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찾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치사 4개 깔렸을 때는 꼭 밑줄 앞, 뒤 보시고 흐름 보시고 답을 결정하셔야 돼요. 한쪽만 보고 답을 고르시면 금고 다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잘 걸려드는 문제 뒤에 좀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유형을 보죠. 세 번째 유형은 보니까 이게 무슨 전치사 문제예요? 어휘 문제인데요? 명사 4개 쏙 깔았어요. 맞아요. 어휘 문제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의 특징은 딱 보면 어휘 문제. 명사 어휘, 동사 어휘, 형용사 어휘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문제를 풀어보면
당연히 어휘에 해석이 관여하지만 은근히 밑줄 뒤에 전치사가 세팅된 경우에 는 이 전치사와의 호응이 사실상 이 문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이건 앞뒤에 흐름도 없어. 그런데도 봐요. 관심, 이유, 능력, 해석은 서로 달라. 그런데 뒤에 전치사가 in이야. 그럼 여러분 뭔가 끌리는 거 없어요? 그렇죠. interest in. 아, 이런 느낌이네요. 전치사와의 호응을 생각하면 interest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도 하지만 전치사와의 호응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세요. 해석과 함께 전치사와의 호응. 오히려 해석이 돼도 전치사 호응이 안 되면 걔는 미끼, 오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치사 문제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전치사의 문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모든 어휘 문제가 해당돼요. 모든 어휘 문제가 뒤에 전치사가 세팅이 되면 그 전치사와의 호응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유형 세 가지를 공부했으니까 각각의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 몇 개 보여드리면서 실전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다양한 보기들 깔아놓는 거죠.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주어는 will recall 할 겁니다. The hybrid sports sedan 이것을 언제부터? As of next month. 다음 달부터요. 해서 문장은 끝났어요. 일단 앞에서는 마무리가 된 상태. 보기를 보니까 전치사도 있고 전치사, 접속사, 부사 역할을 하는 애도 있고 그리고 접속사, 부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어요. 자, 벌써 보기의 구성 자체가 다채롭죠. 전치사, 접속사, 부사 이렇게 깔려 있어요. 심지어 역할을 여러 개 하는 애들도 깔아놓습니다. 늘 이런 식이에요. 이쪽으로 볼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볼 수도 있죠. 보기들의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이거 구조 분석 문제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문장 구조부터 보세요. 밑줄 뒤로 보니까 the flows found 찾았다. 뭔가가 찾았다. 가만 이게 뭔가가 주어 동사 그럼 접속사 아닌가? 요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출제자는 이 부분을 의도한 거겠죠. 일단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 구성을 보면서 어떤 판단하세요? 아, 이거 보기를 보니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깔리는 데가 이거 구조 분석 문제구나. 판단을 하고 구조를 보는데 이런 게 변수가 돼요. found는 찾았다라는 뜻의 과거 시제 동사일 수도 있지만 발견된 이란 뜻으로 과거 분사일 수도 있거든요. 하필 형태가 find, found 같습니다. 이게 변수예요. 그래서 얼핏 주어 동사처럼 보여서 접속사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since나 when이나 as if 쪽에서 왔다 갔다 해요. 심지어 접속사가 3개나 되니까 잘 찾아온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보라고 유도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이 found가 진짜 동사인지 분사인지. 근데 flow를 몰라. 주어를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 주어가 만약에 물건이다 그러면 물건이 지가 찾아 스스로? 아니잖아. 이상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어휘를 모르면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실 게 있어요. 찾았다. find는 무엇을 찾다. 타동사입니다. 타동사가 왜요? 타동사는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found 뒤에 뭐가 없지 않아요? 목적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동사가 아니란 얘기? 그렇습니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뒤에 없으면 이거는 과거 분사, 수동태의 과거 분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어 동사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어휘를 모르더라도 found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이건 동사 아닌 거야. 그래?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커스터머 그룹에 의해서 발견된 flows 이렇게 돼서 명사 혼자 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치사로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의 due to 쪽으로 간 거죠. 아, 이거 어때요? 이런 문제의 특징은 뭡니까? 구조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 구조를 주어 동사 부사절인 척 했다. 접속사를 3개나 보기에 깔아서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보기를 세팅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크게 보면 구냐 절이냐를 판단하는 문제에 속하는데 전치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문제였습니다. 그럼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 문제도 보시죠. Please let us know by email.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밑줄. 보기를 보니까 접속사에다가 전치사가 쭉 깔려있는 이런 상황이죠. 전치사가 더 많았어요. 이 경우는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치사 문제인가 봐. 그리고 뒤를 보니까 9A. 이거 중학교 때 맨날 보던 거. 9시에 해가지고 at을 고른 분.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야 9시에 물론 at도 쓰지만 너 해석되냐?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9시에. 그거보단 차라리 9시까지 알려주세요. by가 더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와 너 대단하다. 그래 네 말 들으니까 at이 아니고 by인 것 같아. 근데 둘 다 틀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at도 아니고 by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9시에 at, 9시까지 by. 분명히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것 같고 해석은 오히려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9시까지 해서 by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둘 다니? 이게 무슨 소릴까요? 잘 보시죠. 첫 번째로 여러분이 주목할 건 know라는 동사입니다. know? know가 왜요? 알다? 자, know는 무엇을 알다. 타동사죠? 그게 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타동사는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데 이 know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는 어디 갔을까요? 알려주세요 뒤에 뭘? 그게 없어요. 근데 목적어 나오기 전에 by 이메일이 치고 들어오니까 갑자기 호흡이 끊겼죠. know 뒤에 목적어를 줘야 되는데 by 이메일로가 쑥 치고 들어오면서 갑자기 know가 타동사였던 사실을 망각하십니다. 그래서 수식어 치고 들어오니까 이거 구조 갑자기 놓쳐버렸어요. 만약 by 이메일이 없으면 알려주세요 뒤에 무엇을 해서 목적어를 챙기기 시작했을 건데 게다가 조금 더 시야를 뒤로 보내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would. 동사? 동사가 있으면 주어가 얘가 주어입니다. 9시가 would be the best. 9시가 괜찮은지. 당신한테 9시 시간 괜찮아요? 이거죠. 9시 시간 어떻게 괜찮은지 나한테 알려주세요. 뭐로? 이메일로죠. 그래서 여기서는 9시라는 시간이 괜찮은지 아닌지에서 명사절로 정답이 whether였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 나갔을 때 난리가 났어요. 그죠? 무슨 whether냐? 전치사 문제인데 at이냐 by냐로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답이 whether야. 그러니까는 무슨 whether 말도 안 되는데 그 말이 되는 이게. 이게 놓친 게 뭐 있었나요? 첫 번째. know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와야지. 그리고 뒤에 동사 안 보여. 절이야 절. 주어 동사의 절. 그럼 접속사가 필요하잖아. 깜짝 놀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은 whether 접속사로 명사절 문제였지만 제가 왜 오늘 전치사 특강에서 소개하느냐? 당연히 이 문제는 전치사 문제인 척 위장했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보기만 보고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좀 전의 문제는 부사절 접속사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전치사가 답이었죠. 이번에는 전치사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접속사가 답이 됐죠. 자, 어떻게 여러분이 조심조심 문제를 풀어야 될지 방향 잡히셨나요? 그죠? 문장 전체의 구조를 세심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제 설명 들어보면 아시겠죠? 그렇네. know가 타동사니까 목적 와야 되고 그리고 이걸 전치사 구로 끝나면 뒤에 동사는 처리가 안 되는 거고 그렇구나. 그지? 이상한 게 투성인데 왜 나는 그냥 at 고르고 그냥 넘어갔지? 왜 나는 by 고르고 만족했지? 이거죠. 좀 더 문장 구조를 정확히 보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유형. 무슨 lecturers가 planning to relocate 이전하려고 한대요. main factory를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전치사가 쭉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전치사 문제죠.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전치사를 4개 깔아놨습니다. 그럼 이때 뭐가 중요하댔죠? 밑줄을 중심으로 앞, 뒤에 흐름을 보라 그랬어요. 앞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공장을 이전할 거예요. 옮길 거예요. 근데 뒤에는 보니까 코리아를 지나 비에트남으로 목적지는 나왔네요. 그러면 코리아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공장을 옮길 거야. 베트남으로 오니까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런 느낌으로 from 고르면 어때요? 자연스러워지죠. 공장을 옮길 거예요. from Korea에서 to Vietnam으로 이렇게 요 흐름을 타시란 얘기야. 근데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푸냐? 코리아 보자마자 나라 이름 앞에는 인 중학교 때 배웠대요. 그거 위험합니다. 도시 나라 이름 앞에 인, 월 연도 앞에 인
이건 대체로 걔네들이 in을 좋아한다는 얘기지 in만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 in Korea 하실 거예요? From Korea 해야죠. I'm from Korea 하셔야죠. 그래서 그렇네. 왜 나라 이름 앞에 in이야?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이게 선입견일 수 있어요. 이게 은근히 이거 A를 고르시더라고요. 그죠? 막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공장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해서 from Korea to Vietnam 이런 느낌입니다. 자, 다시 주목합니다. 밑줄에 전치사를 넣을 때 어떻게 선택해요? 앞, 뒤에 흐름을 보고 그 흐름에 맞는 것을 상대적으로 고르세요. 코리아만 쳐다보고 답 못 고릅니다. 코리아만 보면 in, through, from, to 다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앞뒤에 흐름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 더 보죠. 미스 이 사람의 day shift, 낮 근무. 낮 근무는 and 끝이 나요. 4시에. 원래 4시에 끝나요. But 그런데 she occasionally 어쩌다 한 번씩 가끔씩은 works longer, 더 오래 일하기도 해요. 까지. 그리고 뒤에 전치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치사 4개 있으니까 역시 전치사의 서로 비교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랬죠? 앞과 뒤의 흐름을 보랬어요. 뒤를 보니까 6pm을 줬어요. 6pm을 딱 보자마자 뭐예요? 아, 이것도 쉬운 거네. 보기를 보니 또 역시 똑같지. 아까랑 보기 비슷하죠? at도 있고 by도 있어. 그죠? 근데 심지어 until도 있어. since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6시에 at, 6시까지 by, until, 6시부터 since 다 돼요. 얘만 쳐다보면 다 돼요. 그럼 뭐도 봐야 돼요? 앞에 뭐가 있는지. 앞에 뭐가 있는지. 근데 어떤 학생은 그러다 너무 앞에를 봤어. 선생님 이거 답이 있던데요. 여기 보니까 4시에 애시였네요. 그럼 이것도 애시지. 이거 너무 쉬워. 이 문제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답을 막 흘렸어 그러더라고. 자, 4pm이나 6pm이나 둘 다 어차피 at은 가질 수 있어요. 뭐 다른 것도 가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4시에 끝나는 거니까 종료 시점이니까 at이 적당했던 거고 여기서는 더 오래 일한다라는 동사니까 at하고 안 맞죠. 6시에 더 오래 일하가 아니라 원래는 4시까지 일하는데요. 가끔은 6시 또는 그 6시 그 이후까지도 더 오래 일할 때도 있어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until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막판에 by는 왜 안 되냐는 소리도 또 나왔어요. 우리말 해석은 가끔은 6시까지도 일해요. 가끔은 6시까지도 이래. 구분이 안 되죠. 이게 사실은 by하고 until의 구분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빅 이슈죠.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이걸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until은 어떤 동작이 지속되고 계속되고 반복이 됩니다. 그때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통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요 약 하나를 드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약효가 지속돼요. 이럴 때는 until next morning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딱 되면 약효가 훅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아침 또는 뭐 오전 중에도 계속 지속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최소한 아침까지는 약효가 지속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오전, 난 12시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반면에 by는 그 기한을 주고 그 기한 안에 끝내야 돼. 넘기면 안 돼요. 대신 그 기한 안에 언제든 해도 됩니다. 즉 내일까지 내라 그러면 오늘 내도 돼요. 한 번만 하면 돼요. 반복도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단지 우리말로 해석이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선을 겪는 거죠. 여기서는 6시까지 뭔가를 완료하고 마무리해라가 아니라 6시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도 일하기도 한다라는 느낌이니까 until이 더 적합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를 아시겠죠. 결국 by나 at 같은 함정도 좋지만 마지막에 by하고 until이 비교해서 또 흔들릴 수 있었던 문제라서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 한 문제로 진짜 많은 것들을 설명하게 해주는 거죠.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유형도 볼까요? The study는 conduct. 자,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거 아까도 얘기했죠. 동사? 일 수도 있어. 하지만 과거, 분사, 수식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오히려 간단한 기준. 스터디가 스스로 컨덕트 해? 지가 스스로? 그것도 아니죠. 거기다 컨덕트 뒤에 목적어도 없지? 그래서 이건 분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식어 딱 가로치면 되죠. 스터디가 conducted by 여기서 한 그리고 동사는 여기에
yield로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그 연구 결과는 이러한 결과를 내놨다. yield라는 동사 다음에 또 귀에 있을 건데요. 오늘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결과를 내놓다라는 뜻도 있지만 양보하다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나무 다리에서 누굴 만났어요. 그때 먼저 가세요. 내 길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내놓다, 결과를 내놓다라는 뜻이 양보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특히 얘는 농산물이 이 정도의 수확량을 내놓는다라고 할 때 그때도 yield를 쓰게 됩니다. 아무튼 yield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 that 관계절이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B하대. 형용사 대기야. 어휘 문제네. 자,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어휘 문제로 표면상 세팅은 돼 있지만 사실 얘가 어디로 갈 수 있다? 전치사 문제로 갈 수 있죠. 어떨 때 이렇게 뒤에 전치사를 세팅해주면 이렇게 되면 이 전치사를 고려하지 않고는 정답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보기 4개 중에 전치사 to를 좋아하는 애가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있어. confident는 confident about, confident of, to랑 상관없어요. obvious는 obvious, 대절은 좋아하지만 딱히 전치사 그건 없어요. 물론 이런 걸 있을 수 있어요. It's obvious to me. That's obvious to me. 그건 내가 볼 때는 명확하네. 나에게는 명확한 사실이다. 이런 느낌을 줄 때. 하지만 이거는 to 뒤에 somebody 올 때고. contrary는 뭔가 반대되는 에서 to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과는 정반대다 할 때 That's contrary to public opinion 또는 the public interest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to 분위기 좋아요. variable은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 변동성이 있는 인데 보통 크기 면에서 모양 면에서 색깔 면에서 변동이 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이런 뜻으로 쓰죠. to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럼 to하고 관련을 가지면서 맥락에도 맞는 거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 contrary to what expected 이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to를 고려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수한 어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해석도 하지만 전치사와의 호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호응을 먼저 보고 그 뒤에 해석으로 확인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미스터 데이먼 주는 be 동사, 주어 동사의 구조니까 동사 4개 깔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동사 4개가 깔려 있어도 순수하게 해석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뒤에 전치사가 있나를 봐야 돼요. 왜? 전치사 문제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전치사가 세팅이 되면이죠. 아니 밑줄 뒤에 전치사 있는 거 보라면서요. 근데 이거는 목적어 저 뒤인데 자동사는 바로 뒤에 in이냐, to냐, for냐가 중요하지만 타동사는 목적어 오고 그 뒤에 어떤 전치사가 오느냐가 영향을 줍니다. 자, 지금 something 있고요. to 지나서 somebody가 나왔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엇을 누구에게 주다, 보내다 이런 느낌을 주는 동사가 들어가야 이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무엇을 누구에게 보내고 전달하고 이런 느낌. 그럼 그런 느낌을 주는 애들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give부터 시작해서 send, assign, grant, award, pass 많아요. 이런 느낌을 주는 동사가 있나 하고 봤더니 하나 있어요. 무엇을 특히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권위를 누군가에게 위임해 주는 거. 그게 바로 delegate죠. 네가 대신 가서 도장 찍고 와. 내 도장 줄게. 이렇게 대표로 사절로 보내는 거. 이게 바로 delegate에서 delegate를 고른 근거가 뭐예요? 무엇을 to somebody에게 주다, 보내다, 전달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래서 무엇을 누구에게 구조를 갖는 동사 주다, 보내다 계열로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치사를 100% 활용합니다. 그 전치사와의 호응이 맞는 것 중에 전체적 맥락이 맞는 걸 고르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요령은 터득이 좀 됐나요? 그러면 우리 전치사 문제에 대한 조금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전치사를 고를 때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풀어야 될까? 먼저 전치사 선택 문제는 대체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번 달에 아주 어려운 문제 한 5개 뽑으면 그중 꼭 한두 개는 전치사 문제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전치사의 정확한 느낌이나 그 전치사의 성향이 이동성이나 방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사전 보시고 사전을 보시면서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치사 문제는 1차적인 쓰임, to는 어느 쪽으로 향하다 뜻인데 이게 약간 비유적으로 가거나 좀 추상적인 의미로 갔을 때 이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1차적인 의미 외에 부가적인 의미, 비유적인 표현을 좀 더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말로 접근해서는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어휘하고 그 어휘가 좋아하는 전치사 또는 그 전치사하고 그 전치사가 좋아하는 어휘를 덩어리로 만들어서 통으로 자꾸 익혀나가시는 게 더 좋아요. 대표적인 게 솔루션이거든요. 해결책. 그럼 솔루션 주고 problem 주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니까 문제에 관한 해결책에서 한국인은 다 about 고릅니다. 왜? 우리말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니까. 하지만 solute란 단어가 파고 들어가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강해요. 그래서 solution to a problem. solution to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문제로 향하는 해결책. 아무도 문제로 향하는 해결책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접근하면 to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평소에 그냥 solution to a problem, solution to a problem 이렇게 자꾸 읽어주시는 거죠. solution to a problem을 덩어리로 자꾸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전치사 문제를 대처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요거. 그 전치사가 좋아하는 어휘를 세트로 덩어리로 계속 덩어리채로 공부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형용사인데 about을 좋아하는 애가 있어. 이런 애들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be concerned about, be worried about, be anxious about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be optimistic about, be optimistic about, be emphatic about, 그리고 be selective about, be confident about 이렇게 자꾸 덩어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confident의 의미하고 about을 막 떠올려서 현장에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confident를 보니까 about이 그냥 훅 about을 보니까 보기에 confident가 훅 이렇게 연결이 되면 돼요. 그래서 be confident about, be optimistic about 이런 식으로 그래서 optimistic about 이렇게 쭉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e concerned about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는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to하고 좋아하는 형용사도 있겠죠. 그럼 그걸 따로 또 공부하는 거예요. So responsive to, attentive to, comparable to, equivalent to, equal to, similar to, contrary to, contrary to. 아까 우리가 봤던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similar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 해석이 뭐예요? 비슷한, 유사한. 그러면 뒤에 뭐뭐와 유사하니까 한국인은 자꾸 이런 것 떠올립니다. 뭐뭐와 비슷한, similar with 그냥 느낌 좋지만 아니에요. It's similar to, 그죠? Your job is similar to mine. 이런 식으로 to를 써야 돼요. with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similar to, equal to, equivalent to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in을 아주 좋아하는 명사들이 또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interest in 아까 보여드렸죠.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분야의 경험, 지식, 노하우가 있어 라는 느낌이니까 interest in, experience in, knowledge in, expertise in 이런 식이죠. 또 그 분야에서의 증가 감소, increase in, decrease in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느낌을 잡아두시면 in이 있네. 그럼 이 아이들을 쉽게 공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자꾸 만들어서 공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대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다로 여겨지는 문제 몇 개 좀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먼저 난이도 상 첫 번째 문제입니다. All competition entries는 must be postmark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 돼요. 언제? 4월 7일 그 날짜. 자, 이거 어떻게 연결할까요? 전치사 4개입니다. 일단 앞뒤의 흐름을 봐야겠죠. 뒤에 보니까 날짜가 있고 앞에는 be postmark에서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해도 4월 7일까지는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 유효하다. 이런 느낌을 준 거죠. 일단 until 시점 오케이 됩니다. within은 기간이니까 바로 탈락.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근데 until이 시점을 갖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죠. until은 어떤 느낌을 준댔어요? 동작이 계속되는 거죠. be postmark 우체국 소인이 찍히는 게 계속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 until이 시점을 쓰긴 하지만 동사랑은 안 어울립니다. within은 기간을 가지니까 아예 안 됩니다. before 이 날짜 이전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 된다? 안 될 건 없네요. 그죠?
그 다음 at. 이 날짜에 할 때는 날짜는 own을 쓰지 as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만만한 게 before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앞과 뒤를 보면서 전치사의 성향 같은 것들을 다 따져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만 해석해 보세요. 4월 7일까지 소인이 찍혀 있어야 돼요. A도 된다 그러죠. 4월 7일 이내에 소인이 찍혀 있어야 된다. within도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인은 A, B, C를 다양하게 골랐죠. 그래서 이게 우리말 해석으로만은 한계가 있구나.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짚어둡니다. 적어도 within은 아니었지. 그지? within은 기간이 와야 되니까 A가 아주 어려운 함정이었죠. 그죠? 걸려들 수 있었던 함정입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또 하나 볼까요? The cold weather, 추운 날씨가요 계속될 겁니다. 뒤에 언제? 이번 주 말까지요. 가 돼 있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조금 추울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자, within, between, among, through를 깔았어요. within, 좀 전에 제가 within은 기간이 온다 그랬죠. the end는 기간일까요? 시점일까요? 당연히 종료 시점이죠. 그래서 end는 시점이니까 within 안 돼. between은 이거와 이거 사이에 두 개의 기준이 나와야 되니까 안 돼. among은 여러 개 중에서 골라야 돼. 복수가 나니까 안 돼. 뭐야 이거. 그럼 남은 게 답이네? 이것도 실력입니다. 정답이 눈에 안 들어와도 보기 오답을 착착 자신 있게 제거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주 끝까지 계속 될 거란 뜻으로 through가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 through는요 통과하다잖아요. 이번 주 end를 이게 무슨 소리? 감이 잘 안 와요. 자, 아까 그랬죠. 전치사가 어려워지는 케이스가 1차적인 뜻 말고 2차적이고 부가적인 뜻, 비유적인 뜻으로 갈 때 어렵다니까요. through라는 녀석이 어떻게 continue랑 이어지느냐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전치사 through는 이렇게 뭔가를 통과하는 그림, 이 그림 그대로예요. 그래서 대상을 통과해서 터널을 통과해서 숲을 통과해서 이런 느낌이죠. 두 번째는 그것을 이용해서 매개체로 약간 비유적으로 쓰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또 시간 표현을 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기간 통해서니까 그 기간 시작부터 through 끝까지 그 기간 내내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through a week 하면 일주일 내내. 근데 만약에 시점이 오면 Monday through Friday 어떤 느낌이죠? 월요일부터 쭉 through Friday.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한다. without break. 쉬지 않고. 이런 느낌을 줘요.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할 때는 Monday to Friday 하면 돼요. 그런데 to보다 계속되는 느낌, 쉬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려고 할 때 through를 쓰기도 하죠. 그러면 이 느낌을 여기다 접목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through the end. 이번 주 말까지 계속 through, 추운 날씨가 계속 through.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through를 알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이 1번 뜻, 1차적인 뜻만 알고 있었으면 이런 느낌, 매개체, 이런 느낌까지도 챙겨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진다니까요. 자, 오늘 정리하세요. through가 시간으로도 쓴데 그 기간 내내, 그 시점까지 계속 이런 느낌을 줄 때 through를 사용합니다. 기억합니다. Monday through Friday. Monday through Friday. 이 느낌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Please turn off your mobile devices. 휴대폰 끄세요. while 뭐하는 동안에. 그리고 밑줄 뒤에 the plane, 비행기입니다. 이 문제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아니, 접속사 while인데 전치사가 보기에 깔려? 접속사 뒤에 전치사, 이게 뭐지? 이게 이상하지?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연결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야? 하지만 보기들이 다 전치사니까 일단 풀기는 풀어. 비행기를 타고 있는 동안에 란 뜻을 줄 때 바로 이 보드란, 이런 보딩 아시죠? 보딩. 비행기 탄데 보딩한다 그죠? 판에 올라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배의 갑판에 보드에 올라서다 해서 배에 승선하다가 나중에 기차나 비행기 따위에 승선하다는 뜻으로도 쓰고 있어요. 그 보드에다가 어를 붙이면 타고 있는 이란 뜻의 부사나 전치사로 씁니다. 이 전치사 자체가 일단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구조부터 좀 정리하고 갈까요? while 뒤에 전치사 구가 오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 오늘 주인공은 전치사 쪽이니까 부사절 접속사는요. 뒤에 주어 동사가 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주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주어를 생략하면서 동사를 분사구로 전환하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분사구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while doing 하는 동안에 이런 거 많이 봤죠. 오케이. 그런데 세 번째는 주어가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하는데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는 비동사도 별로 의미상 역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생략하면 형용사나 전치사구만 남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치사,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doing done의 분사구문 외에 형용사나 전치사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부사절의 축약 형태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while 뒤에는 명령문이니까 여기에 뭐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You are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While you are on the plane, while you are aboard the plane 이런 식인데 you are이 생략이 되면서 구조가 좀 낯설어진 거죠. 이건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while 뒤에 aboard the plane은 비행기를 타고 있는 동안에 라는 뜻이에요. aboard라는 전치사가 자주 나오는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낯설어졌던 문제.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도 하나 있었어요. 어떤 함정이 있었을까요? 뭘 좀 많이 골랐을까요? 이게 은근히 into를 좀 골랐어요. 그래서 왜 into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in the plane, 비행기 안에 있는 동안에 그렇군요. 이거 중요합니다. into는 in을 갖고는 있지만 to의 계열이에요. to가 주인공이에요. in이 주인공이 아니라 to의 계열로 into.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안쪽으로 이런 느낌을 준 거죠. 그래서 결국 into는 to를 대신할 수는 있어도 in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게 onto가 있어요. 이 onto도 마찬가지예요. to가 주인공이지 on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depend on to 이런 건 없어요. 그지? 그래서 on to는 to를 대신합니다. into와 on to는 to를 대신하지 in과 on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도 챙겨두시고 갑니다. 한두 개 더 보죠. For technical support request를 하시려면 뒤에 정상적인 업무 시간이죠. 9시부터 5시까지. 그래서 regular business hour 그 이외의 시간, 그 이전의 시간 뭐 이 정도니까 before, after 정도 너무 무난해요. 그죠? 보통 영업시간 이후에 하실 때는 핫라인을 이용하세요. 24시간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after 정도를 생각했는데 없어 보기에. 보기에 after가 없는 거예요. 또는 before도 없었어요. 이게 어렵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이게 답이 뭘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답, outside가 답이 됩니다. 왜? 요청을 해라, 정상적인 영업시간, 벗어나는 시간, 그 이외의 시간. 이런 느낌이죠. outside는 바깥쪽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건 1차적인 뜻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아이가 갖는 2차적인 뜻이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바깥쪽으로란 뜻도 있고 외부란 뜻도 있지만 어떤 기준이나 시간 범위를 벗어난 뜻도 있어요. 정상적인 업무 시간을 벗어난 거죠. 벗어났다라는 건 뭐야? 결국 before or after죠. 영업시간 전, 후. 영업시간 9시, 5시 그 앞에 너무 일찍 또는 그 이후 너무 늦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걸 맥락을 반대로 가져가 보세요. 영업시간 안에 전화달라 할 때는 within이나 during으로 쓰면 됩니다. during the regular business hour 이건 많이 봤는데 그거의 반대 표현. 영업시간 동안 그 전후. 그러니까 before or after를 outside the regular business hour. 이런 느낌도 봐주세요. 제가 일부러 좀 어려운 거 몇 개 보여드린다 그랬어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도 출제했었구나 라는 거 한번 챙겨보시라고. 자,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어떻게 더 공부하면 좋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덩어리를 읽으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거 몇 개만 준비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세요. 어떻게? All entries must be postmarked before April 7.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요 부분만 한 번 더 be postmarked before April 7.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어때요? It will continue through the end of the week. Through the end of the week. Through the end of the week. 내가 익숙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4번, 5번 계속 읽으시면 돼요. 세 번째도 어때요? Turn off your mobile devices while aboard the plane. While aboard the plane. While aboard the plane. 이런 식으로 자꾸 읽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for a technical support request outside the regular business hour. Outside regular business hour. 이런 식으로 자꾸 읽어주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할까요? Result were contrary to what we expected. Result were contrary to what we expected.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달랐다. Contrary to what we expected. 이런 식으로 읽어주세요. 평소 공부할 때도 그러세요.
공부를 한다라는 느낌 말고 그냥 문장을 소리내서 자꾸 읽으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답을 찾을 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C가 뭔가 내 입에 딱 맞아. 내 몸이 딱 자연스럽게 느껴. 이것도 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건 언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소리내서 많이 읽어주시죠. 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마무리 지어봅시다. 어려운 문제 욕심내지 마세요. 일단은 기본 문제를 100% 맞추는 쪽으로 자신 있게 답이 B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B인가? 이 느낌으로 난대요. 이거는 B네. 이런 느낌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어휘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휘력을 확장하시고 문장 구조 분석이 잘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곧 동시에 하는 거죠. 문장 구조 분석과 어휘력 확장이 돼야 직독즉해가 가능하고 이게 비로소 나중에 Part 7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Part 6하고 Part 7의 지문을 소리내서 많이 읽어주세요. 문장 자체를 그 지문 전체를 소리내서 여러 번 읽으시면 글의 전체적인 흐름 파악도 좋아지면서 이후에 비슷한 흐름을 가진 문장을 만났을 때 해석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한 감각이 생기니까 Part 5, 6 문제를 풀 때도 어때요? 읽으면서 B를 넣었을 때 자연스럽다는 이런 감각적인 부분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독해력도 키우지만 기본적으로 Part 5, 6에 Part 5하고 6 다 포함해서요. Part 5, 6의 문제 해결 능력도 같이 좋아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최근에 나온 토익 문제 중에서 특히 전치사 부분에 대한 것을 특별히 골라서 어떻게 전치사 부분을 대처할까를 테마로 해서 최신 경향 분석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토익 시험은 유형이 있어요. 문제 자체가 출제자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어내셔야 돼요. 문제에 대한 분석력. 그 분석이 돼야 이 문제 이거 묻는 거네. 그러면 답은 B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뭘 하자는 거지? 이 문제가 뭘 묻는 건지 모르면 헤맬 수 있습니다. 시간에 소모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거지.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빨리 분석합니다. 그 분석이 잘 안 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좀 얻으세요.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 문제가 그런 문제였구나. 저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죠. 여러분의 모든 준비, 취업이든 전문대학원 진학이든 그 준비에서 토익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죠? 해커스의 도움을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원하는 토익 목표 점수까지 그 순간 달성할 때까지 저하고 해커스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고생 많았습니다.